자, 오늘은 연극의 구성원, 배우와 관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목표 생각 열기, 연극의 구성원, 배우와 연기, 관객, 정리 이렇게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수업 목표, 연극에서의 배우와 관객의 중요성을 안다. 생각 열기, 연극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들 몇 명일까요? 네, 굉장히 많겠죠. 하지만 최소의 인원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의 인원, 배우 하나만 있어도 공연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공연이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왜? 그걸 봐준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무대 연기와 매체 연기의 차이점, 그리고 공통점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소통적인 부분과 또 공간적인 부분을 크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공통점은 본질적으로 무언가를 표현하고 상대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는 동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객이 왜 중요할까? 아무리 배우들이 자신의 연기를 보여준다고 해도 봐준 사람이 없으면은 그것은 연극 혹은 영화라고 할 수 없어요. 모든 예술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을 봐준 사람이 없다면은 그건 예술로서, 작품으로서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뭐 유튜브 영상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봐줘야 그 동영상에 가치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관객의 중요성을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간단한 재밌는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객의 중요성, 개그 프로그램, 예전에 개그 코너를 보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극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연극의 구성원. 연극의 본성 중에 종합성이란 게 있었죠. 여러 예술이 만나는 종합예술이며 합동예술이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연극의 사요소가 뭔지 기억하고 있으신가요? 연극의 정의랑도 연관되어 있는데, 연극의 사요소는 배우, 관객, 무대, 희곡입니다. 뭐 책에 따라서 3요소로 표현하기도 하고 배우, 관객, 무대 혹은 배우, 관객, 희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중요한 건 이 연극에서의 꼭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이미 겹쳐서 나왔다는 거예요. 바로 배우와 관객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와 관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연극의 구성원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좀 용어로 추려보자면은 이렇게 네 가지로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우, 관객, 연출, 스텝. 네, 이렇게요. 그리고 연극의 사요소는 앞서 얘기한 대로 배우, 관객, 무대, 희곡이고, 이 네 가지를 포함한 것을 연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연극에서 꼭 필요한 요소 두 가지를 꼽아야 된다면 배우와 관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배우 하면은 연기를 또 빼먹을 수 없겠죠. 그래서 배우에 관한 거와 다양한 연기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우란 끊임없이 훈련하는 예술가다라는 이순재 선생님의 강연 영상 잠깐 보고 올게요. 연기는 예술이야. 우리 직종 가운데도 연기를 사이비 예술로 치겠다고. 작가 예술가야, 감독 연출가 예술가야. 배우는 마치 종속적 개념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배우는 예술가가 아니고 배우는 창작물이 없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대학교 2학년 겨울 때 이건 예술이라고 내 나름대로 확신해가지고 로렌스롭의 해물렛이에요. To be or not to be, that's a question을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 이 대목을 내가 봤더니 마음의 소리를 울퍼제꼈는데 소름이 쫙 끼쳤더라. 저건 예술이다.
그래서 연기라는 것은 대사만 외웠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대사를 어떻게 위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경지에 도달해야 돼요. 근데 연기는 이론 가지고 되냐,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몸으로 움직여야 돼요. 표현이 내 몸 아니야. 내 얼굴, 내 말, 내 손짓, 이걸로 표현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훈련해요. 어떤 사람들은 거울 보는 얘기를 할 거예요. 아, 이놈은 거울 보고 표정을 만들어라. 근데 표정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대사와 그 감정은 그 표정이 따라 나오게 돼 있다고. 또 배우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는 배우, 이건 발전이 없다. 뭐니 뭐니 지가 제일 알아. 오늘 한 공연에 대한 잘하고 못하면 본인이 제일 잘 알아. 양심적으로 할 때 내가 볼 때 잘못한 거야. 그럼 어디가 잘못됐냐, 이걸 딱 메모했다. 그 다음 공연에 보완해.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창조형이라는 건 항상 자기 반사로부터 새로운 창조 완성도로 가는 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을 스스로 개발해서 이건 한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직종의 장점이 하나가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창조력이다. 이게 바로 이 배우의 예술성이다. 자, 왜 배우가 예술가로서 인정받아야 되는지 관련된 이순재 선생님의 강연 영상이었습니다. 자, 그럼 배우란 무엇일까요? 배우의 사전적인 의미는 연극, 텔레비전, 영화 등 극적인 공연이나 프로그램 안에서 연기를 하는 사람을 배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의 어원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배우를 한자로 표기하면 광대배, 빼어날 우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사람 혹은 뛰어난 광대를 의미하고, 또 영어로 표현을 한다면은 액트에 사람이 붙어서 행동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 그리스 원어에서의 배우는 히포크리테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응답하는 자, 대답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배우의 어떤 어, 그 특성? 배우가 꼭 갖고 있어야 되는 자질에서 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리액션이거든요. 그렇다면 리액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들을 줄 알고 반응할 줄 들은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하는 자, 리액션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배우는 본질적으로 뛰어난 행동을 할 줄 아는 사람이고, 또 말하기 전에 먼저 들을 줄 알고 반응, 리액션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배우는 자신이 맡은 배역을 자신의 말과 몸짓으로 표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배역을 통해서 관객에게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요 전달에 또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은 특히 연기를 하는 장르에서는 전달이 안 됐다 하면은 사실 그게 좋은 연기였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좋은 작품이었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신이 의도한 거를 의도한 대로 전달을 해야 좋은 연기였다, 좋은 작품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는 발음, 발성, 표현력, 감정 훈련을 항상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연기 방법은 이제 또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 말고도 수많은 연기 방법과 연기술, 그리고 각자 고유의 연기 스타일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연기 방법, 이렇게 두 가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캐릭터를 만드는 거예요. 대표적인 배우로는 뭐 김명민 배우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명민 배우 같은 경우에는 영화마다 혹은 드라마마다 다른 사람이 돼서 연기를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베토벤 바이러스의 강마애라던가, 아니면 그 모습이랑 또 별개로 다른 모습이었던 게 내 사랑 내 곁에 라는 작품에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역에 대한 자세한 관찰과 직관적 경험을 통해 외적 모방으로 그 배역을 표현하는 것을 캐릭터 만드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반면에 나로 출발하는 사람, 배역에 대한 깊은 공감으로 내가 그 배역이라면 어떨까 하면서 배역을 표현하는 건데, 예를 들면 송강호? 송강호 배우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해도 송강호 배우에서 시작하는 그런 연기. 네. 자, 그렇다면 또 이번엔 무대 연기와 매체 연기가 어떻게 다른지, 뮤지컬과 드라마 같은 데서 다른 느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작품이 일단 어마어마합니다. 올해만 해도 5개국을 하고 있는데 그 원작자가 최고로 극찬하는 나라가 한국의 레베카라고. 원작자가 인정한다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각자 그럼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대저택의 주인이에요. 아, 그래서 정정하시네요. 이번 공연은 제가 어떻게 귀공자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질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이 되겠어요. 의상팀과 네네. 분장팀을 네. 크게 맡고 있습니다. 열심히 피부 관리도 좀 하시고. 네, 저도 이제 여기 막심 역할을 맡았고요. 네, 성호 형님하고 이제 같은 역할. 정성화의 막심과는 이것만큼은 내가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뭔가요? 외모? 정성화 씨 응원의 일패예요. 정말로 이번에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외모만큼은 좀 그 점에 있어서는 그 제작사의 의상팀과 분장팀. 들으셨죠? 의상팀, 분장팀 도와주세요. 꼭이요. 박주현 씨는 또 어떤 역할을 맡으셨을까요? 네, 저는 여기서 이제 독이 되어 버린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댄버스라는 집사 역할이에요. 초연부터 벌써 3번째로 댄버스 부인 역할을 열연 중인 옥주현 씨. 그리고 그 저택에 들어온 순수한 여인 역할은 그룹 FX의 루나 씨가 맡았습니다. 반가워요. 많은 분들이 과연 뮤지컬에서 하는 대사와 드라마에서 하는 대사들이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같은 대사 다른 느낌. 레디 큐! 댄버스 부인, 혹시 잘 못 주무셨나요? 한숨도 못 잤어요. 아마도 날씨 때문이겠죠. 또다시 짙은 안개가 맨델리 전체를 집어삼키려나 봅니다. 날씨 핑계 따위 대지 말아요, 댄버스. 뮤지컬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드라마 드라마다. 느낌은요? 레디 액션! 댄버스 부인. 뭐 한숨도 못 잤어요. 날씨 때문이겠죠. 아이고, 그 날씨 핑계 그거 따위 대지 말아요. 감질 드라마 맞아. 연기는 김세민 씨죠? 자, 이렇게 무대 연기와 매체 연기의 차이를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 너무 단적으로, 특히 뮤지컬이라는 분야와, 드라마 혹은 일상 연기를 비교를 해서 더 부각이 됐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이거에 관해서는 사실. 그리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연기적인 양식이나 그때 시대상,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는 공간, 또 소통,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길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들어올 때 특히 뮤지컬은 우리가 흔히 아는 더빙 그런 느낌으로 들어온 게 사실이에요. 왜? 관객과의 거리가 훨씬 있고 또 베이스가 성악 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더빙에 가까운, 사실은 우리나라 정서나 우리나라의 어떤 발음과는 어울리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는 의견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게 마이크로도 잡아주고, 또 요새는 실용음악 베이스 혹은 성악과 실용음악 중간에 어떤 섞여서 나오는 뮤지컬 발성들이라던가, 또 일상 연기를 추구하는 오늘날의 스타일 때문에 이 벽도 점점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물론 고수하는 스타일도 있겠지만. 그래서 특히나 소극장 공연 같은 경우에는 더 일상 연기, 소극장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더 실용음악적인, 일상적인 연기를 추구하곤 합니다. 또 어차피 마이크로 다 잡아주니까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공간적인 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전체를 보느냐, 카메라 앵글 안에 있는 모습만 보느냐, 마이크로 잡아주느냐, 마느냐, 이런 식의
공간과 기술의 차이가 연기의 차이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연기의 본질은 같겠지만요. 나의 목적, 의도를 잘 전달하는 것. 상대를 자극하고 리액션으로 서로 반응하는 것. 스타니슬라브스키는 연기의 메커니즘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어요. 스타니슬라브스키라고 좀 유명한 분이 계세요. 연기 쪽에. 어쨌든 그분은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고, 반응, 이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봤어요. 이것이 누군가에게 액션이 되고 나는 리액션을 하고, 내가 했던 리액션이 상대에게 액션이 되고, 그래서 리액션을 하고, 그게 계속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리액션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액션보다 리액션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면 살아있는 연기란 뭘까요? 살아있는 연기란 현장에서 상황과 상대방이 집중하여 즉각적으로 생생한 반응을 만들어내는 연기를 살아있는 연기,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연기라고 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연기는 때문에 같은 장면을 반복하더라도 매번 다른 연기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죠. 왜? 내가 다르게 주고 내 감정 상태나 내 심리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주면은 그걸 받은 사람이 또 다르게 줄 거니까요. 그래서 그게 티키타카가 오가고 액션과 리액션이 오가는 거니까 매번 같은 연기를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나쁜 연기라는 것도 존재하게 됩니다. 일단은 과장된 연기가 있어요. 자극보다 더 큰 반응으로 연기를 할 때, 또 기계적인 연기, 자극과 상관없이 이미 익숙해진 연기를 해버리는 거, 유형적인 연기, 그럴듯한 내가 만든 유형적인 캐릭터를 연기하는 거. 예를 들어서 사이코패스라고 한다면은 분명 거칠 거야. 하지만 실제 사이코패스가 거친가 라고 봤었을 때 오히려 차분하고 할 말 다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더라 라는 게 이해가 될 것 같네요. 또 거짓 연기는 자극을 주지 않았음에도 하는 반응. 왜? 나는 이거를 너무 많이 연습했고 또 다음의 대사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미리 반응하고 익숙한 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연기를 하는 거는 생각보다 엄청 힘들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대표적인 연기술을 한번 볼 건데요. 매직 이프, 정서기억, 정서대체, 메소드 이런 방법이 있어요. 매직 이프는 내가 만약 뭐뭐라면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구현해내는 방법이고, 정서기억은 과거에 있었던 실제 경험을 혹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감정으로 연기를 하는 거고, 정서대체는 전혀 다른 경험이지만 비슷한 감정을 만들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슬퍼야 하는데 내가 연기를 해야 되는 장면이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픈 거야. 하지만 나는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을 표현하기에 경험이 부족해. 그래서 무언가를 잃었을 때 혹은 아팠을 때 그때의 슬픔을 표현하겠다라는 거죠. 메소드는 우리나라에 약간 잘못 들어온 게 없잖아 있는데 사실 메소드란 자체는 그냥 방법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메소드 연기법이란 겁니다. 어쨌든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의 어쨌든 그 메소드라고 칭하는 그 수많은 메소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실제 그 사람이 돼서 현실에 나와 배역을 동일치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엄청 큰 단점이 있어요. 네. 그 단점이 뭐냐? 이제 실제와 실제 내 모습과 배역 속의 내 모습을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정신과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메소드 연기를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 쌤은 개인적으로 배우의 모습과 일상의 모습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동일시 돼버리면은 나도 그렇고 내 주변도 힘들 걸 아니까요. 관련된 참고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호아킨 피닉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배우죠. 유명한 배우인데 모두가 호아킨 피닉스 보고 야, 저 사람은 메소드 연기의 달인이다 라고 했지만 정작 호아킨 피닉스는 나는 메소드 연기를 해본 적이 없다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메소드 연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희가 흔히 연기 잘하는 배우를 볼 때 와, 저 배우 메소드 연기한다 이렇게 흔히 말하곤 하는데 이 메소드 연기 정확히 어떤 뜻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메소드, 메모양으로 된 네, 메소드 연기란 연기 기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극중 인물하고 배우 자신을 극도로 동일시 여기는 연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엔 배우의 외형을 만드느라 급급했습니다. 연극이 약 기원전 500년부터 시작됐으니까 몇천 년가량은 대부분 배우의 외형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고 볼 수 있겠죠. 배우가 인물의 심리를 분석하면서 접근하는 연기법은 이제 겨우 100년 조금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소드 연기의 시초는 러시아 연출가인 스타니슬랍스키로부터 시작됐는데요. 그가 연구하던 메소드 연기법 중 하나인 정서적 기억법이 미국으로 전파됩니다. 이 정서적 기억법이 뭐냐?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슬픈 연기를 하기 위해 슬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참 쉽죠? 슬퍼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배우가 맡은 배역의 감정을 느껴보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회상해서 그때의 감정을 지금 이 순간 배역의 감정인 것처럼 보이기 위한 연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이별 연기를 한다면 제 경험에서 이별의 순간을 떠올려서 그때 그 감정을 지금 이 배역의 감정인 것처럼 연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안 해주면 안 될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여튼 그 당시 미국의 영화 산업은 엄청나게 성장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시스템에 맞는 연기 훈련 방법을 고민하다가 아주 운 좋게 스타니슬랍스키의 연기법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 스타니슬랍스키가 누구냐? 러시아의 모스크바 예술극장을 창립한 사람이고 저희가 얼마 전에 다뤘던 체오베 작품을 연출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아무튼 그때 리스트라스 버그라는 사람이 와, 이거 좋다, 내가 이 이론을 더 발전시켜 봐야겠다 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아 카잔이라는 자신의 동료와 함께 뉴욕의 액터스 스튜디오라는 배우 학교를 만들고 이 스튜디오에서 고된 훈련과 시도를 통해 현재의 메소드 연기라는 방법을 창조합니다. 근데 그 당시 미국과 러시아는 냉전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싸늘했었을 시기인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바로 예술의 힘일까요? 어쩌면 돈의 힘일 수도 있죠. 어쨌든 이 액터스 스튜디오 출신 배우들 중에 아주 유명한 배우들이 많습니다. 말론 브란도, 알파치노, 로버트 드니로, 스티브 맥퀸, 더스틴 호프만, 폴 뉴먼, 잭 니콜슨 등등. 그래서 이제 우리는 메소드 연기의 장인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됐는데요. 그 예가 바로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있습니다. 다니엘 데이 루이스는 연극 햄릿에서 햄릿의 선왕인 아버지가 유령으로 나타나는 장면에서 실제로 기절했다고 합니다. 왜냐? 배역과 자신을 계속 동일시하며 연습하다 보니 그 장면에서 유령이 나타났을 때 실제로 죽은 아버지가 나타난 줄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 메소드 연기를 지향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던 배우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앤서니 홉킨스가 있죠. 앤서니 홉킨스는 다니엘 데이 루이스를 굉장히 비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의 접근 방법은 아주 쓸데없는 짓이야 라고도 얘기했었죠. 그리고 영화 갱스 오브 뉴욕을 같이 찍었던 리암 니슨도 자신을 촬영장에서 역할의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했던 다니엘을 굉장히 불쾌했다고 합니다. 케이트 블란쳇은 저는 촬영이 끝나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줘요. 캐릭터에 빠져 산다면 엄마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프로 배우입니다.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고 필요성도 느끼지 않죠. 저는 메소드 배우가 아닙니다. 너무 게으르거든요. 저는 메소드 배우가 아닙니다. 제가 캐릭터에 완전히 빙의된 연기로 알려져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죠. 관객이 그렇게 느끼도록 하는 트릭이죠. 그게 바로 연기고 저는 연기하는 능력을 가졌을 뿐입니다. 연기를 하면서 자기가 캐릭터가 되었다고 하는 배우가 있다면 그건 정신분열증이 나는 그리고 진짜 쓸데없는 야, 이 헛소리야. 알겠어 이 개들아.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최근에 조커를 연기했던 호아킨 피닉스도 제이크 해밀턴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계속 내가 메소드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작 연기한 나는 전혀 다른 어프로치였으며 메소드 연기는 아니었습니다. 라고 대중의 평가를 정정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영화 촬영이 끝날 때까지 조커라는 캐릭터를 이해하지 못했다며 메소드 연기법과 전혀 반대의 접근으로 연기했다는 것을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꼭 모든 배우가 메소드 연기법으로 연기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메소드 연기법을 잘해야만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네요. 맞습니다. 실제로는 이 메소드 연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연기 접근 방법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연기 기술들이 배우가 진실해 보이는 순간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조금씩 다른 거겠죠. 자, 다음으로는 관객입니다. 관객. 관객이 그럼 왜 중요한가? 관객의 본질은, 관객은 행위가 벌어지는 현장에서 그 행위를 지켜보는 사람이며, 그 공연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관객 없이는 공연도 없기 때문입니다. 관객이 왜 중요한가? 네, 배우 혹은 작품과 관객의 호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품, 특히 현실과 연장선상에 있는 예술은 배우 혹은 행위자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고 관객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며 감정의 교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문에 배우 혹은 작품이 전하려는 것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 더 나아가 반응하고 피드백을 하는 것은 관객의 몫입니다. 네. 따라서 관객이 없다면 예술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또 예술의 종류에 따라 혹은 스타일에 따라 관객의 반응은 능동적 참여와 수동적 참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미술관이나 좀 조용히 해야 되는 곳이라면, 혹은 내가 이야기 위주로 보기를 원하는 어떤 스토리 위주의 공연이라면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참여가 일어날 겁니다. 만져서도 안 되고 떠들어서도 안 되고. 하지만 참여형 전시회라던가 혹은 참여형 연극이라면 관객은 능동적으로 참여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날에는 예술과 관객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객석의 구분을 무너뜨린 공연이나 전시도 많이 존재합니다. 관련 영상 하나 볼게요. 토끼자 꿀정보 시간입니다. 흔히 공연이나 전시회에서 관객들의 역할은 보고 듣는 것에 집중되기 마련이죠. 네, 그런데 요즘은 단순히 보고 듣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 참여하는 관객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자, 김기훈 기자, 요즘 공연과 전시에 대한 고정관념이 바뀌어가고 있다고요? 공연장이나 전시회에서 이 안내문이 붙어 있잖아요. 어떤 게 있다고 그러세요? 뭐 하지 말라는 게 많던데요? 뭐 손 떼지 마시오 이런 거. 네, 뭐 사진 찍지 마시오. 맞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엄숙하게 대하게 되잖아요. 네. 그 관객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운동, 경기, 공연, 영화 따위를 보거나 듣는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 뜻 그대로 지금까지 관객들은 공연과 전시를 지켜보는 관찰자의 역할만 해왔는데요. 하지만 최근엔 배우와 관객이 자연스럽게 소통을 나누는가 하면 관객이 전시회의 주인공이 되는 등 이른바 관객 참여형 공연과 전시가 늘고 있습니다.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사라진 현장 함께 보시죠. 경기도 수원의 한 야외 광장입니다. 오가는 사람들마다 한 곳에 시선을 고정한 채 손을 흔들며 반가워하는데요.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사로잡은 건 아슬아슬 장대 끝에 내달린 배우들의 공연입니다. 떨어질 듯 말 듯 휘청거리면서도 공중에서 자유자재로 몸을 움직입니다. 저렇게 높은 데 있는데 안 떨어지니까 너무 신기해요. 이 배우들은 호주에서 탄생해 세계를 무대로 활동 중인 극단의 멤버들인데요. 지금까지 영국과 브라질, 러시아 등 50여 개 나라를 돌며 600회 이상 공연을 해왔습니다. 공연의 핵심 도구인 장대는 78kg의 무게까지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It is called a sway pole. It is made of fiberglass and it's very rigid. We put it through a lot of testing so that it enables a performer to stand on top and perform the show. 배우들이 의지하고 있는 장대의 길이는 5m 정도로 2층 건물 높이와 맞먹는데요. 이 높다란 장대 끝에서 배우들은 빠르게 회전하기도 하고
나뭇가지처럼 휘어지며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하늘을 무대 삼은 배우들이 자유롭게 동선을 이동하면서 관객들과의 소통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별도의 예매 없이 공연 시간에 맞춰 이곳에 오면 무료로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It's a very, very interactive show for the audience. We do connect with the audience a lot, and we get very positive feedback. It's a very fun show to be a part of when you're performing, and it's a very fun show to watch. 어둠이 내리면 또 다른 내용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장대에 둥근 불을 접목시키고 조명을 비춰 시각적인 효과를 더했습니다. 이 화려한 불꽃에 관객들의 호응이 더해지면서 공연의 흥이 살아납니다. 관객이랑 가장 가까이 이제 소통을 하신다는 게 더 가까이 느껴졌고 더 친근하게 다가왔어요. 공연뿐 아니라 전시회에서도 관객과 소통하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작품 한번 만져보세요. 만져보실 수 있습니다. 전시된 작품들이 조금 익숙해 보이는 이유, 이 모두가 19세기 후기 인상주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공연뿐 이 전시회는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느낄 수 있도록 반 고흐의 작품을 3D 프린팅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고흐의 일생과 작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관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곳엔 작품을 넘어 예술가의 삶까지 이해해 볼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졌습니다. 작가가 활동하던 19세기 말 프랑스 파리의 거리와 카페를 재현해 관객들이 그 시절을 잠시나마 느껴볼 수 있고요. 작품 속 배경을 재현한 공간에서 그림을 그리며 작가의 작품 세계를 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전시회에선 관객들이 지금까지의 수동적이고 정적인 관찰자 역할에서 벗어나 전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즐기는 참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만져보고 그려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되면서 고흐가 생각보다 제가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가깝고 친근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관객의 움직임과 시선에 따라 빛과 색이 달라지는 특별한 전시회도 있습니다. 이 공간은 관람객과 세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우리 친구들 이거 공 한번 만져볼까요? 빛으로 채워진 공간 속에서 관객들은 빛의 왜곡과 굴절을 관찰하며 작품의 일부가 되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위치에 따라 달리 보이는 작품도 있는데요. 가까이에서 볼 땐 초록과 주황, 파란색 선이 선명하게 보이지만 뒤에서 보면 세 가지 색이 합쳐져 흰색이 됩니다. 이번 전시는 색다르고 다양한 여러 착시 효과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모두 크리에이터가 돼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전시를 즐기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객의 주도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이번 전시회는 특히 아이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이곳에선 도구를 활용해 아이들이 직접 세계 원리를 이해하고 작가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가 있어서 기억에 굉장히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관객 참여 전성시대, 이젠 공연도 전시도 관객이 주인공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연극에 있어서 배우와 관객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배우는 관객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소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관객 또한 예술의 종류에 맞는 반응을 하며 예술을 즐기고 완성하는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들 그럼 안녕!